홍해 아래에는 오랫동안 과학자들을 놀라게 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은 섬도 아니고 동굴도 아닙니다. 대신 이것은 바다 밑에 있는 호수와 같은 곳입니다. 처음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주변이 이미 물인데 어떻게 물속에 또 다른 호수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사실 이런 곳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저희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1500에서 2000m가 넘는 깊이에는 홍해의 일부 지역에 브라인풀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의 물은 매우 짜서 일반 바닷물보다 몇 배나 더 짭니다. 이 물은 너무 짜서 주변의 물과 쉽게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다 밑에 따로 떨어진 호수처럼 남아있게 됩니다. 심해 잠수정의 조명으로 비춰보면 두 종류의 물 사이에 뚜렷한 경계가 보입니다. 이곳은 마치 거울이 바다 바닥에 누워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가장자리에는 작은 파도 같은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이 현상은 두 종류의 물이 염도와 밀도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음에 발견한 것은 더 놀라웠습니다. 이 브라인풀 안에는 산소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염도가 매우 높고 화학물질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물고기와 다른 해양 동물들에게 이곳에 들어가는 것은 분명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종종 물고기나 다른 동물들이 브라인풀 가장자리에 잘못 들어갔다가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과학자들은 이런 곳을 심해의 죽음의 덫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거의 큰 동물들이 살지 않지만 다른 종류의 생명체들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아주 특이한 생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햇빛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아주 작은 미생물들입니다. 대신 주변에 있는 화학물질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즉, 그곳이 영구적으로 어둡고 산소가 거의 없어도 이들은 여전히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냅니다. 이 때문에 과학자들은 지금 염수 웅덩이를 더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이 바로 수십억 년 전 지구에서 생명이 처음 시작된 장소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행성에서 이렇게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있다면 다른 세계의 얼음바다 아래에도 비슷한 형태의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성이나 토성의 몇몇 위성처럼 두꺼운 얼음 아래에 숨겨진 바다가 있다고 여겨주는 곳들 말이죠. 즉, 홍해 아래에 있는 신비로운 호수는 단순히 이상한 자연 형성물이 아닙니다. 이곳은 또한 인류의 가장 큰 질문 중 하나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자연 실험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다 아래에 따로 호수가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 이유는 그곳의 물이 더 짜기 때문입니다. 물이 더 많은 소금을 녹이면 그 물은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브라인풀의 매우 짠 물은 가라앉아서 바다 바닥의 가장 낮은 부분에 모이게 됩니다. 이런 식이죠. 바다에서 떠 있을 때는 수영장보다 더 쉽게 몸이 뜹니다. 왜냐하면 바닷물에는 소금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물이 더 무거워서 몸을 더 잘 밀어 올릴 수 있습니다. 브라인풀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안의 물은 표면의 일반 바닷물보다 훨씬 더 짜고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쉽게 떠오르지 않고 빠르게 퍼지지도 않습니다. 그 물은 그냥 바닥에 머물러 있으면서 마치 두꺼운 물리불처럼 바다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 바닷물과 매우 짠 물 사이에 뚜렷한 경계가 생깁니다. 잠수정의 카메라로 보면 마치 호수의 표면처럼 보입니다. 가장자리가 있고 경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파도처럼 움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마법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위에 있는 일반 물은 더 가볍고 아래에 있는 브라인은 더 무겁습니다. 둘 다 물이지만 바로 섞이지 않습니다. 브라인풀, 웅덩이 그대로 남아있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단순히 짜기만 한 건 아닙니다. 레드시의 일부 지역에서는 깊은 곳의 브라인 워터가 그 위에 있는 물보다 더 뜨거울 수도 있습니다. 열과 염분이 동시에 움직일 때 두 개의 물층 사이에 독특한 과정이 일어납니다. 열은 소금보다 더 빨리 퍼지기 때문입니다. 즉, 열은 먼저 위쪽 물로 이동하고 염분은 더 천천히 퍼진다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 일반 물과 염수 웅덩이 사이에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생깁니다. 이건 돌로 된 벽이 아닙니다. 이건 유리도 아닙니다. 하지만 무게, 염분, 온도의 차이가 충분해서 그들 사이의 경계가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잠수정에 빛이 지나가면
경계가 확실히 보입니다. 마치 호수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호수는 바닷속에 있습니다. 세계의 몇몇 지역에서는 염수 웅덩이가 아주 작습니다. 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엄청나게 넓은 규모에 이르기도 합니다. 호수처럼 보이는 염수 웅덩이도 있고 강처럼 보이는 것도 있으며 바닷속에서 폭포처럼 움직이는 것도 있습니다. NOAA에 따르면 염수는 일반 바닷물보다 소금이 더 많기 때문에 더 무겁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수는 바다 바닥을 따라 흐를 수 있고 바다 밑에 깊은 구멍에 모일 수 있습니다. 또한 홍해심의 염수 웅덩이 연구에 따르면 일부는 소금기와 독특한 화학 성분이 매우 높고 산소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즉, 이것은 평범한 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해양 생물이 살 수 없는 극한 환경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소금기가 염수 웅덩이 밖으로 조금이라도 빠져나가면 왜 모두 사라지지 않을까요? 왜 이것이 천천히 바다 전체에 섞여서 사라지지 않을까요? 여기서 바로 수중호수의 더 큰 비밀이 등장합니다. 염수 웅덩이는 단순히 남아있는 짠 웅덩이가 아닙니다. 많은 곳에서 이것은 해저 아래에서 계속해서 보충되고 있습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는 암석과 흙에 묻혀있는 고대 소금 퇴적물이 있습니다. 그곳을 물이 지나가면 소금이 녹아나옵니다. 그 결과 물이 매우 짜집니다. 그 다음에는 압력과 해저 바닥의 균열 때문에 짠물이 위로 올라와 바다 바닥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덩이나 낮은 부분에 도달하면 그곳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약간의 염수가 사라지더라도 아래쪽에서는 새로운 짠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약간 새는 양동이와 같지만 천천히 채워주는 수도꼭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염수 웅덩이가 금방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수 웅덩이가 오래 머물수록 그 주변 환경은 더욱 독특해집니다. 염수 웅덩이 가장자리에는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물고기처럼 정상적인 산소나 햇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바닷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에 의존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그 새로운 짠물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 해답은 우리 지구의 역사에 숨겨져 있습니다. 수백만 년 전의 일입니다. 지질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진정한 심해 염수 웅덩이는 아무 곳에서나 쉽게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종류의 호수가 가장 잘 알려진 곳은 홍해, 멕시코만, 그리고 지중해의 일부 지역입니다. 이 세 곳에는 또 하나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대에는 이 지역들이 항상 대양과 연결되어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륙의 이동과 지형 변화로 인해 이 지역들은 다른 바다와 거의 분리되어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강한 징발로 인해 이 분지들의 상당 부분이 점차 말라버렸습니다. 물이 증발하면서 바닥에는 엄청난 양의 소금이 남았고 수백만 년이 흐르면서 두꺼운 소금층 위를 진흙, 모래, 그리고 다른 퇴적물들이 덮었습니다. 퇴적물이 점점 더 많이 쌓이면서 소금은 지하 더 깊은 곳에 묻히게 되었지만 그 과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위에 쌓인 퇴적물의 무게도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소금은 단단한 암석보다 더 부드럽기 때문에 땅 속에서 압력을 받아 움직이기 시작하며 과학자들은 이 과정을 소금지구조라고 부릅니다. 간단히 말해서 두꺼운 소금침은 그 위에 쌓인 암석의 무게 때문에 점점 압력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해저 아래에 균열과 통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닷물이 아래로 스며들어 오래된 소금층에 도달하게 됩니다. 물이 지나가면서 많은 양의 소금을 녹입니다. 그 결과 매우 농축된 염수, 즉 아주 짠 물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지구 내부에서 나오는 열과 지하의 압력 때문에 뜨겁고 무거운 염수가 천천히 해저 밖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 염수가 바닷속 바닥에 도달하면 바로 보통 바닷물과 섞이지 않습니다. 대신 이 염수는 해저의 가장 낮은 부분으로 가라앉아 그곳에서 새로운 염수 웅덩이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호수 표면에서 약간의 소금이 사라지더라도 지하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짠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부 염수 웅덩이가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짠물이 만들어내는 것은 호수뿐만이 아닙니다. 때때로 이 짠물은 흐를 수도 있습니다. 2018년 연구원들이 멕시코만에서 원격 조종 무인 잠수정을 사용해 탐사를 하던 중 한 염수 웅덩이 가장자리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염수 웅덩이로 보였습니다.
물의 색깔이 어두웠습니다. 그 주변에는 많은 죽은 조개 껍데기와 다른 해양 생물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너무 짠물에 들어갔다가 살아남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를 들어 올리자 더 놀라운 생존자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바다바다 경사면을 따라 어두운 염수가 길게 흐르는 자국을 발견했는데 마치 바다 밑에 강이 흐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방향을 따라가면서 그들은 매우 짠 물이 더 큰 염수 웅덩이로 계속 흘러내리는 것을 발견했는데 마치 진짜 폭포처럼 보였습니다. 차이점은 흐르는 것이 민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바닷속에 있는 매우 짠 물의 폭포입니다. NOAA와 해양학자들에 따르면 염수가 일반 바닷물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떠오르지 않고 바닷속 바닥의 경사면을 따라 흘러내리게 됩니다. 마치 땅 위의 강처럼 흐르는 것이죠. 즉, 바다 밑에는 호수도 있고 강도 있고 심지어 폭포도 있는 곳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주변 바닷물과 거의 섞이지 않는 매우 짠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시스템들 중 일부는 공룡시대, 즉 1억 8천만 년 전부터 형성되기 시작했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도 이들은 우리 행성의 어둡고 조용한 곳에서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독특한 것은 호수와 폭포만이 아닙니다. 이 주변에 사는 생물들은 더욱 놀랍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곳에서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이 정말 불가능해 보입니다. 물에는 산소가 거의 없고 염분 농도도 매우 높습니다. 메탄과 황화수소 같은 화학물질이 있어서 많은 해양동물들에게는 독성이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어둡고 바닷속이 너무 깊어서 압력도 매우 높습니다. 처음 보면 이곳이 어떤 생명체에게도 아마 최악의 장소 중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실 이곳에는 자체적인 생태계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브라인풀의 가장자리를 조사했을 때 많은 죽은 물고기, 개, 바닷가재, 장어를 발견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오래전에 죽었지만 물이 너무 짜고 특이한 환경 때문에 바로 썩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바닷속에 있는 천연 보존실과 같으며 연구자들은 또 다른 특이한 현상도 발견했습니다. 염수 웅덩이 가장자리에 가까이 가는 물고기는 대부분 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 그곳이 위험하다는 걸 아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물고기가 길을 잃고 극도로 짠 물 안으로 들어가면 몇 초 만에 몸의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갑자기 매우 짠 물에 들어가면 물고기 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바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움직임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빠르게 힘이 빠집니다. 만약 곧바로 정상적인 바닷물로 돌아가지 못하면 대부분 죽게 됩니다. 게다가 브라인풀 안에는 산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염분을 견뎌낸다 해도 여전히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호수 내부는 위험한 반면 그 가장자리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곳에서 독특한 해양 생물 군집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는 광대한 관벌레 군락이 있습니다. 또한 매우 오랫동안 살 수 있는 대형 홍합도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새우, 달팽이, 작은 개, 그리고 얕은 바다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다양한 독특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위험한 곳에 모여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먹이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해저 바닥 아래에서 나오는 화학물질들은 미생물들에게 에너지의 원천이 됩니다. 이 미생물들이 바로 전체 생태계의 기초가 됩니다. 이들은 햇빛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들은 지하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을 이용해 에너지를 만듭니다. 이 과정을 화학합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미생물들 덕분에 관벌레와 홍합에게 먹이가 생깁니다. 이들이 많아지면 새우, 개, 그리고 다른 작은 동물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작은 동물들이 많아지면 더 작은 동물들이 따라오고 물고기, 문어, 뱀장어 같은 큰 포식자들도 나타납니다. 쉽게 말해서 이곳이 매우 위험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깊은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오아시스처럼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을 더욱 놀라게 한 생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먹장어입니다. 이것은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가장 오래된 척추동물 중 하나입니다. 이 생물은 공룡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해구신이 소금물 웅덩이 가장자리를 자유롭게 오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른 물고기들처럼 즉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빠르게 약해지는데 말이죠. 과도하게 짠물에 잠기더라도 먹장어는 먹이를 얻기 위해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동물이 다른 바다 동물보다 강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연구는 이 동물의 특별한 점을 찾기 위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염수웅덩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이들은 단순히 바닷속에 있는 이상한 호수일 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이 극심한 열, 매우 높은 염도, 산소 부족, 그리고 독성 화학물질 속에서 유기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연구하는 자연 실험실입니다. 이 지식은 지구의 생명을 이해하는 데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세계에서 생명을 찾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두꺼운 얼음 아래에 바다가 있는 곳, 예를 들어 목성과 토성의 일부 위성들처럼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전체 생태계는 태양빛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많은 생물들에게 주요 에너지원이 되는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이 가스는 다른 상황에서는 위험하고 독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곳 심해에서는 바로 이 가스가 모든 생명체 공동체가 살아가는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더 큰 의문이 있습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는 햇빛이 없는데 그렇다면 이 모든 동물들의 먹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지구의 거의 모든 곳에서 생명은 태양빛에서 시작됩니다. 식물은 햇빛의 에너지를 이용해 스스로 먹이를 만듭니다. 이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그 후 식물은 다른 동물들에게 먹히고 그 동물들은 더 큰 동물들에게 먹힙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모든 지구의 먹이 사슬이 돌아갑니다. 심해에서도 여전히 태양에 의존하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왜냐하면 죽은 플랑크톤, 조류, 그리고 다른 유기물의 작은 조각들이 천천히 바다 표면에서 가라앉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해양눈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심해에 사는 많은 생물들의 먹이가 됩니다. 하지만 염수웅덩이 주변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생물들을 지탱할 만큼 충분한 해양눈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이 생태계가 다른 에너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곳에서 해양과학의 중요한 발견이 시작됐습니다. 과학자들이 브라인풀 가장자리에 사는 대형 홍합을 연구했을 때 그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홍합의 아가미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박테리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박테리아는 평범한 박테리아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햇빛을 이용해 음식을 만드는 대신 지구 아래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을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메탄과 일부 지역에서는 황화수소도 포함됩니다. 이 과정을 화학합성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식물이 햇빛을 이용해 음식을 만든다면 심해의 박테리아는 화학물질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해 음식을 만듭니다. 그래서 햇빛이 없어도 여전히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박테리아가 처음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 후에 다른 생물들이 박테리아를 먹거나 박테리아로부터 이익을 얻습니다. 여기서부터 브라인풀의 전체 먹이 사슬이 시작됩니다. 박테리아와 홍합 사이에는 또 하나 놀라운 관계가 있습니다. 박테리아는 홍합에게 음식과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그 대가로 홍합은 자신의 몸 안에서 박테리아를 보호해줍니다. 마치 서로 협력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파트너십 덕분에 브라인풀 주변에 홍합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홍합이 많아지면 그 껍데기 사이에 사는 새우, 개, 바닷가재 등 다른 동물들도 함께 늘어납니다. 그리고 작은 동물들이 많아지면 더 큰 포식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주 넓고 거의 생명이 없는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염수웅덩이 주변은 해양 생물들의 작은 도시처럼 변하게 됩니다. 과학자들이 이것을 처음 보았을 때 그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구의 모든 생명이 태양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빛 한 줄기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발견은 과학자들이 우리 행성에서 최초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과학자들은 생명이 햇빛이 닿는 얕고 따뜻한 물에서 시작되었다고 믿었습니다. 1871년 찰스 다윈이 보낸 편지에서 그는 다양한 화학물질이 있는 작고 따뜻한 연못에서 생명이 시작되었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후에 원시수프라는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얕은 물에 있는 단순한 화학물질들이 점차 결합하여 최초의 생명이 만들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햇빛, 열, 그리고 아마도 번개에서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것은 생명의 기원에 대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설명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열수 분출공과 염수웅덩이 주변의 생태계가 발견되었을 때 많은 과학자들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생명이 시작되기 위해 태양이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생명은 지구 내부의 열과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화학물질이 있는 심해에서 시작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생명의 정확한 기원에 대해 입증된 단일 이론은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다양한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바닷속의 신비로운 염수 웅덩이엔 인류의 가장 큰 질문 중 하나에 대한 해답을 찾는데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수 웅덩이엔 지구의 역사만 바꾼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우리가 다른 행성에서 생명을 찾는 방식도 변화시켰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과학자들이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햇빛이 없으면 생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브라인풀과 화학 합성에 의존하는 다른 심해 생태계가 발견된 이후로 생물이 살아가기 위해 항상 태양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즉, 태양계에서 생명을 찾을 수 있는 장소가 더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가장 잘 알려진 후보 중 두 곳은 목성의 위성 중 하나인 유로파입니다. 그리고 엔셀라두스, 토성의 위성 중 하나입니다. 왜 이 두 곳일까요? 우주선의 관측과 행성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두 곳의 두꺼운 얼음 아래에는 엄청나게 큰 액체 상태의 바다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표면에는 온통 얼음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지구의 일부 바다보다 더 클 수도 있는 깊은 바다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바다에는 햇빛이 전혀 닿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과학자들이 그런 곳에서는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어둡고 짜며 거의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미생물이 지구에 있다면 유로파나 엔셀라두스의 얼음 아래에도 비슷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외계인을 이미 발견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 두 위성 중 어느 곳에서도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과학적으로 가능한 가설로 계속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우주 탐사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물, 화학물질, 그리고 생명을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의 흔적을 찾는 일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나사의 유로파 클리퍼입니다. 이 임무의 목적은 유로파를 더 자세히 연구해서 단순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존재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 임무는 외계 도시나 거대한 생명체를 직접 찾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이 임무는 생명이 탄생하거나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과 조건들을 찾으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임무 결과가 어떻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브라인풀은 과학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생명은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인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산소가 거의 없는 곳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극심한 염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압력 아래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햇빛 한 줄기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 가능하다 또는 생명이 살 수 있는 곳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더 넓어졌습니다. 아마도 우리 행성에는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환경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계의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바다 밑에서든 어디에서든 새로운 탐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체와 새로운 형태의 생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 지구에 대해 모르는 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구 자체가 여전히 이런 놀라운 비밀들을 감추고 있다면 다른 세계에는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도 생명의 기원에 대한 다음 큰 발견은 우주에서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바로 우리 바다 밑에 있는 조용하고 어둡고 아주 깊은 호수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